안녕하세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누워서 듣는 그리스 신화 진행의 이경미입니다. 먼저 첫 곡 들으시고 11월 18일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소용없어 내게 꽃길 따윈 없을 거야 just read it 이게 내가 날 믿은 대가야 You should have known what's coming It's poetry in motion When everything seemed hopeless Been through hell and back, yeah As God is my witness I got it out the mud now I'm up and it's home now Up too high alone now but I gotta hold the throne down Just go to hell by inferno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like a boomerang Like a boomerang Like a boomerang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첫 곡은 제시의 부메랑이었습니다. 얼마 전 끝난 지옥에서 온 판사 OST였어요. 혹시 드라마 보셨나요? 오늘은 정의의 여신 디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지난 방송에 아테나 여신이 데리고 다니는 승리의 여신은 니케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름이 비슷하기도 하고 최근에 인기 있던 드라마 등장인물이라 얘기를 해볼게요. 법원이나 재판소에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든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여신상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에서 디케 또는 아스트라이아라고도 하고 로마에서 유스티티아 드라마에서도 자주 나오던데 아버지는 제우스, 엄마는 제우스의 두 번째 아내였던 정의와 율법의 여신 테미스예요. 둘 사이에 태어난 딸들 계절의 여신 호라이라고 하는데 질서 담당 에우노미아, 평화 담당 에이레네, 그리고 정의의 여신 디케예요. 이들은 원래는 봄, 여름, 가을 식물의 생장을 주관하는 자연의 여신, 계절의 여신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삶의 확장에서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지 않는 사회적 질서와 도덕을 관장하는 걸로 치는 거예요. 처음 정의의 여신 개념은 이집트의 마아트 여신이래요. 마아트. 이 여신은 망자가 오면 저승의 신 오시리스 앞에서 저울을 들고 한쪽에는 자기 머리에 꽂아두었던 깃털을 빼내서 올리고 다른 한쪽에는 죽은 자의 심장을 올려요. 죄를 지으면 심장이 무거워진대요. 영혼이니까 좀 가벼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 지은 심장이 무겁다. 이것도 참 재미있는 발상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그리스에서 디케 여신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스의 디케 여신은 원래 칼만 들고 있었는데 로마에 와서 균형과 형평성을 상징하는 저울을 든
유스티티아가 된 거예요. 로마의 유스티티아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처음으로 시작한 그런 여신이라고 해요. 정의의 여신을 영어로 Lady of Justice라고 부르는데 이때 그 정의, 영어 단어 justice가 라틴어 유스티티아에서 나온 거예요. 아무튼 대체로 한 손에는 칼을, 다른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아시다시피 저울은 죄의 무게를 공정하게 다는 공정함과 공평함, 칼은 엄한 법 집행, 눈 가리개는 편견과 선입견 없음을 의미하죠. 나라마다 법원에 세워진 정의의 여신상에는 눈을 뜨기도 하고 눈 가리개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눈을 감고 있기도 하고 그래요. 눈 가리개의 시초는 중세 말에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정의의 여신이 눈이 멀었다 하면서 안대를 댄 그런 풍자화가 시초로 볼 수 있다고 해요. 또 1494년에 스위스 바젤에서 출간된 독일 철학자 세바스티안 브란트의 바보들의 배라는 시가 있었는데 당시 정치 사회의 부패를 아주 통렬하게 풍자한 작품이래요. 이거를 우인 문학의 시초로 보는데 우인 문학이라는 건 말 그대로 풀, 어리석은 바보나 어릿광대를 주인공으로 그렇게 설정한 풍자 문학이라고 유럽에서 15세기에서 17세기에 굉장히 유행했다고 해요. 그 시에서 바보들이 배를 타고 미련이라는 나라로 가는데 정의의 여신에게 눈 가리개를 씌우는 장면도 나온다고 해요. 근데 이후에 눈 가리개를 하거나 눈을 감은 모습은 인간의 편견, 선입견을 버리고 그리고 재판을 하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중앙홀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전통 한복을 입고 저울을 높이 들고 칼이 아니라 법전을 안고 앉아 있어요. 눈도 뜨고 있고 눈 똑바로 뜨고 법전을 보고서 법대로 판결함을 강조한 거래요. 근데 사법불신이 심할 때 웹툰이나 패러디물에서 신분을 똑똑히 보고 재판하려고 눈 뜨고 있다. 가슴에 안고 있는 것도 법전이 아니라 족보다라고 풍자되기도 했대요. 음악 한 곡 들을게요. 오늘도 고독한 상상이 구름을 타고 온다. 초조한 햇살이 어느 사이 어깨를 두드린다. 또 하루 모험이 시작됐다. 크게 숨 쉬어보자. 내 마음 신호가 꺼지지 않게 조심히 하나 둘 셋. 이 작은 불빛이 너에게 와닿길 바래. 이 작은 불잎이 너와 눈 마주치길 바래. 물빛 하늘 내 맘속 평선 파도에 손든 고래 날개처럼 하얗게
선우정아의 상상 같이 들었습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OST였어요. 문헌에 남은 인류 최초의 형사재판이 뭘까요? 바로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의 재판이 열린 일이에요. 포세이돈이 고소했고 피고는 전쟁의 신 아레스예요. 사건은 아레스가 포세이돈의 아들 할리로티오스를 죽인 일이에요. 살인사건이죠. 어느 날 아레스의 딸인 알키페가 목이 말라서 가까운 샘에 물을 마시러 가요. 샘은 원래 포세이돈에 관장하는 영역이에요. 근데 거기 있던 포세이돈의 아들 할리로티오스가 알키페의 미모에 반해가지고 이 녀석이 앞뒤 생각도 없이 다짜고짜 알키페를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아버지 아레스가 분노해서 쫓아가고 또 이 아레스 한성깔 하시잖아요. 순식간에 포세이돈 아들을 죽이고 딸 알키페를 데려와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난 포세이돈이 삼지창으로 아레스를 죽이려고 하자 그 순간 아테나 여신이 나타나요. 아테네 도시의 수호신이기도 하고 신들끼리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포세이돈한테 너 정식으로 고소해라 라고 해요. 그래서 제우스가 주관하는 재판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올림푸스 신들을 배심원으로 정해요. 그래서 이제 배심원들이 그동안 포악하기 짝이 없던 아레스가 역시나 양아치 짓을 했다면서 아주 엄벌에 처해야 한다. 아니다. 포세이돈 아들놈이 죽어 마땅한 짓을 저지른 거다. 의견이 분분해요. 결국은 아레스의 부정, 아버지의 정이 인정되어서 아레스 무죄를 선고해요. 포세이돈은 화가 났지만 재판관인 제우스가 아주 강력하게 판결해요. 재판이 열린 곳을 아레오파고스, 아레스의 언덕이라고 부르고 지금도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런 곳이에요. 이 일은 고대 그리스 아레오파고스 회의의 유래가 돼요. 아레오파고스 회의는 고대 그리스의 귀족들이 중심이 된 정치기구예요. 신하처럼 재판도 하고 정치 권력을 감시도 하고 또 국가의 주요 정책에 조언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아테네에서 왕의 절대적인 지배를 견제한다는 역할, 그런 점에서는 민주주의의 시초로 보기도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싹트면서는 점차 쇠퇴했다고 해요. 아무튼 신들도 죄를 저지르면 재판을 받아야 한다. 또 제우스로 상징되는 최고 권력자 맘대로 재판하는 게 아니라 여러 신들을 배심원으로 내세운 것. 이런 것들이 고대 그리스인들의 민주적인 태도가 살짝 보이긴 하죠. 그리스 신화에서 인간에 대한 최초의 재판이 또 있었어요. 이 재판도 장소는 아레오파고스, 아레스의 언덕이고 피고는 오레스테스, 아가멤논의 아들이에요. 오레스테스의 죄명은 엄마 클리타임네스트라를 죽인 친족 살인. 엄마를 죽인 이유는 엄마가 아버지 아가멤논을 죽였기 때문에 아버지 복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변호인이나 검사도 있어야 되겠죠? 변호인은 오레스테스에게 복수하라고 신탁을 내린 아폴론이고, 그리고 원고 측 검사는 복수의 여신들 에리니에스예요. 음악 한 곡 듣고 재판 얘기 계속 할게요. Nothing more I can do. I just live on like that. 하루하루가 나에게 새로운 날들이 될 수 있단 걸 난 잘 알고 있어. 오늘도 내게 얘기했어. 서툰 발걸음도 늦지 않아. 작은 위로였어. Keep holding on. 결국 끝이 날 거야. 네가 꿈꿔왔었던 순간을 기억해. 지칠 때 멈춰서도 괜찮아. 그건 끝이 아니야.
Facing challenges are persistent, learning to navigate it every day. But it's still hard. 때로는 눈물이 흘러서도 속에 비친 내 모습이 흐려진대도 Keep holding on. 결국 끝이 날 거야. 네가 꿈꿔왔었던 순간을 기억해. 지칠 때 멈춰서도 괜찮아. 그건 끝이 아니야. 너를 위한 시작인 거야. 가끔은 돌아보고 쉬어가도 돼. 날 위한 시간 속에 잠시 숨어도 좋아. Feel free to pause. Please take a break. Keep holding on. 결국 끝이 날 거야. 네가 꿈꿔왔었던 순간을 기억해. 지칠 때 멈춰서도 괜찮아. 그건 끝이 아니야. 너를 위한 시작인 거야. 들으신 곡은 데이브레이크 이원석의 Keep Holding On 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그 이혼 전문 변호사들에 관련된 드라마 굿 파트너의 OST였어요. 오레스테스는 아가멤논의 아들이라고 했죠. 그러면 아가멤논 얘기부터 해볼게요. 아가멤논은 트로이 전쟁을 이끌었던 그리스 연합군 총사령관이에요. 트로이 목마를 사용해서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에 10년 만에 집에 돌아온 이 아가멤논이 돌아오자마자 그 당일에 욕실에서 칼로 난도질 당했어요. 아내인 클리탐네스트라가 남편의 사촌 동생인 아이기스토스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둘이 불륜 관계가 되고 그 둘의 계략으로 살해당한 거예요. 그런데 또 살인은 했지만 아가멤논의 부인도 뭔가 또 할 얘기는 있다고 하는데 이유는 그리스 연합군이 전쟁하러 트로이로 떠날 때 그때 이제 배가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당연히 또 총사령관인 아가멤논이 신탁을 들어봤겠죠. 그러면 또 신탁에서 늘 나오는 말, 너의 딸을 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딸인 이피게네이아를 제물로 바치라니까는 또 바쳐요. 그래서 명분 없는 전쟁에 나가면서 자식을 제물로 내놓는 이 비정한 남편한테 정이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를 죽인 오레스테스 재판이 열려요. 재판장은 아테나 여신, 아테네의 수호신이니까 배심원은 아테네 시민들 12명으로 정해요. 배심원들이 항아리에 돌을 넣는데 무죄와 유죄 각각 6표씩 똑같은 수가 나온 거예요. 그러자 아테나 여신은 최종 무죄를 선고해요. 오레스테스가 엄마를 죽인 건 잘못이지만 엄마가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자식들은 내팽개치시고 정부의 아들을 왕으로 내세우려 했다. 뭐 이런 점들이 정상 참작이 된 것 같아요. 이 신화는 친족 살해라는 아주 큰 사건이라서 그리스 비극 작가들 작품에 좋은 소재가 돼요. 작가 아이스클래스의 오레스테스 3부작이 있고 또 오레스테스의 누나인 엘렉트라를 소재로 하는 소포클레스의 유명한 작품 엘렉트라. 이 극에서 엘렉트라는 아버지를 죽인 엄마를 굉장히 증오하고 동생 오레스테스로 하여금 약간 복수를 부추기고 독려하고 그런 역할을 해요. 현대에 와서도 프랑스 작가나 노벨상 수상한 독일 작가 등이 엘렉트라를 작품에 쓰기도 했더라고요.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파리떼라는 희곡을 썼는데 여기에도 엘렉트라와 오레스테스가 등장해요. 사르트르는 실존주의 철학자답게 아버지의 복수와 어머니 살해라는 이 부조리한 상황에 처하게 만든 신,
아니 어쩌면 이런 고통스러운 운명의 인간을 처박아 놓느냐 하는 여기서 제우스로 대표되는 그런 신에 맞서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상황을 벗어나는 인간으로 오레스테스를 묘사해요. 그리고 이제 파리 때는 나치를 상징하고 그 나치 치하에서 지성인들이 느꼈던 좌절, 절망, 그럼에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표현한 그런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정신분석학 용어로 엘렉트라 컴플렉스 떠오르시죠?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먼저 주장했고 나중에 칼 융이 그러면 여자아이의 경우는 엄마를 질투하고 아빠에게 더 애착을 느끼는 심리, 이런 심리를 아가멤논의 딸 엘렉트라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현대에 와서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여자의 경우를 억지로 끼워 맞췄다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해요. 특정 시기에 잠시 아빠를 선호하는 때가 있을 수 있으나 대다수는 일시적이라는 거죠. 딸내미들이 왜 나 커서 아빠랑 결혼할래 이러는 건 엄청 사랑스럽고 귀여운 애교지만 딸내미가 유치원만 가도 금방 좋아하는 남친 생기면 내팽개쳐질 기간 한정이잖아요.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Oh, when I get old, I'll be looking back, wishing it could last forever. Oh, yesterday seems so far away. Long dress, no shoes, summer nights, golden and blue. It feels just like we're stuck inside a picture frame. These memories never fade away. Oh, whisper to me, we got the world right at our feet, and I just wanna sit right here and look at you. That's probably all I ever do. Oh, when I get old, I'll be looking back, wishing it could last forever. Oh, yesterday seems so far away. Where did it go? All of the nights, all the time we spent together. Oh, yesterday seems so far away. Wake up and smile, 'cause you're beautiful. Those hazel eyes. When I get old, that's all I wanna think about. I probably shouldn't say this out loud. High hopes, big dreams, a little scared. Way too naive, thinking you'll always be mine and never leave my side. At least these memories never say goodbye. Oh, when I get old, I'll be looking back, wishing it could last forever. Oh, yesterday seems so far away. Where did it go? All of the nights, all the time we spent together. Oh, yesterday seems so far away. Someday I'm running out of time. I'll see your picture in my mind. I'll keep our love frozen in time. Oh, when I get old, I'll be looking back, wishing it could last forever. Oh, yesterday Seems so far away. Where did it go? All of the nights, all the time we spent together. Oh, yesterday seems so far away. 들으신 곡은 크리스토퍼와 청아가 함께 부른 When I Get Old, 내가 나이가 들 때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대훈 FM 라디오 누워서 듣는 그리스 신화를 듣고 있습니다. 디케의 여신은 간혹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와 비교되기도 해요. 네메시스는 아버지가 어둠의 신인 에레보스, 엄마가 밤의 여신 닉스예요. 둘 다 제우스의 아버지 세대 티탄, 거인신들이에요. 이 여신도
칼을 들고 정의를 위한 복수를 한다고 해서 디케와 혼동되기도 하는데 많이 달라요. 그리고 영어 단어에 네메시스란 단어가 있는데 천벌, 인과응보, 그리고 또 다른 뜻으로는 앙숙, 천적이라는 뜻도 있어요. 네메시스는 선악의 구분 없이 모든 과도함, 분수를 넘어섬 이런 거를 응징하는 여신이라고 해요. 이런 에피소드를 보면 이 여신의 특징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노인이 어느 날 양지 바른 곳에서 한가롭게 해바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나가던 나그네가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노인이 귓속말로 조용히 102살 그래요. 그러자 뜨악한 나그네가 아니 그런데 어르신이 왜 귓속말을 하셔요? 하니까 네메시스께서 들으시네 라고 했대요. 그리고 또 다른 에피소드는 사모스의 한 왕이 전쟁을 했다 하면 백전백승, 아주 나라에 큰 문제도 없이 태평성대를 누려요. 좋기도 하지만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 어느 날 또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끼는 반지를 빼서 바다에 던져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부가 물고기 뱃속에 이런 귀한 게 있었어요 하면서 왕에게 바친다고 반지를 가져와요. 그걸 본 그 왕은 하이쿠 네메시스께서 내 재물을 안 받으셨으니 이제 내 운은 다 끝나버렸구나 하고 탄식해요. 그러더니 정말로 얼마 후에 반란이 일어나서 그 왕은 목숨을 잃었대요. 두 가지 에피소드를 보니까 뭐에 대한 응징인지 대충 아시겠죠? 과도함, 넘침을 응징하는 그런 여신이라고 해요. 네메시스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면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신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다시 찬찬히 생각해보면 그녀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거 그거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욕심을 다스리고 절제하는 것만큼 보통의 인간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건강하고 싶고 오래 살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이런 욕심에 그래 여기까지만 하고 선을 긋는 거, 나는 여기까지만 살고 갖는 것도 여기까지만이라고 하는 거, 그게 맞지만 사실 쉽지 않지 않나요? 저는 좀 아직도 여전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아마 네메시스를 통해서 인간의 과욕을 경계하라는 의미로 그래서 만든 신인 것 같아요. 또 진짜 복수의 여신들이 있어요. 아까 말한 최초의 인간 재판 있잖아요. 오레스테스 재판에서 원고 측 검사였던 에르니에스가 복수의 여신들이에요. 3명이거든요. 에르니에스는 크로노스가 아버지 우라노스의 성기를 낫으로 벨 때, 이거 익숙하시죠? 맞아요. 그때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할 때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도 그 피가 바다에 떨어져서 거품에서 태어났다고 했죠. 그런데 이 복수의 여신은 피가 대지에 스며들어서 태어났어요. 모습도 아프로디테와 완전 정반대. 머리에 뱀이 막 엉겨서 꿈틀거리고 눈에서 피가 줄줄 흐르고 엄청 흉측하다고 해요. 이 복수의 여신들은 죄 지은 자, 특히 살인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를 엄하게 처벌해요. 그런 자들은 완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피해자의 복수를 해주는 거래요. 특히나 친족 살해, 부모 살해를 최악의 죄라고 여기고 그런 자는 이미 죽었더라도 다시 처벌을 한대요. 그녀 입장에서는 이게 바로 정의를 위한 응징이고 복수라고 해요. 그래서 엄마를 살해한 아가멤논의 아들 오레스테스를 그렇게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심하게 괴롭혔던 거예요. 음악 한 곡 듣고 아까 그 오레스테스 재판 얘기 좀 더 해볼게요. Stopped into a church. I passed along the way. Well, I got down on my knees.
들으신 곡은 마마스 앤 파펄스의 캘리포니아 드리밍. 엄청 오래된 노래죠. 찾아보니까 65년 12월에 발매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영화 포레스트 검프나 증경 3님 이런 데 삽입되어서 젊은 친구들도 잘 아는 노래인데 우리한테는 꽤 추억 돋는 그런 노래였어요. 선곡 이유는 당연하죠. 마마스 앤 파펄스, 오레스테스가 엄마도 죽이고 뭐 이런 얘기라서. 엄마를 죽인 이 페류나 오레스테스를 복수의 여신이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괴롭히자 그 흉측한 모습으로 막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니까 도망을 다니다 지친 오레스테스가 재판을 신청했던 거예요. 근데 결과가 무죄로 나오자 에리니에스들은 당연히 분노하고 막 법정에서 펄펄 뛰면서 반발해요. 복수의 여신 에리니에스는 우리가 독을 심장에서 뿜어내서 아테네의 모든 곡식과 인간의 씨를 말리겠다 하면서 아주 씩씩거려요. 그러자 재판장인 아테나 여신이 아이고 여신님들 화나고 억울한 거 잘 알아요. 그래도 아테네 시민 절반이 그대들 편들었잖아요. 또 분노를 자비로 바꾸면 시민들이 오히려 더 존경하지 않겠어요? 하면서 달래요. 그러면서도 제가요 제우스님의 번개 어디에 두고 그 열쇠 어디에 있는지 잘 알아요? 하면서 은근한 협박도 한 숟가락 얹어요. 그러니까 계속 날뛰면 제우스 번개가 니들 응징할 거다 뭐 이런 그렇게 깔끔하게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의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책이 있었죠. 하버드 대학 교수 마이클 샌델의 그 유명한 What is 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이 전 세계 중에서 유난히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정의 신드롬을 일으켰죠. 그야말로 200만 부 이상의 초대박 베스트셀러고 아동용, 청소년용 뭐 다 따로따로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가 법정 밖에서 가해자들을 응징하는데 아니 막 다 죽여버리잖아요. 시청률도 높고 속이 뻥 완전 사이다라는 긍정적인 댓글 일색이래요. 또 복수를 대신해주는 복수 대행회사 어벤져스들을 다룬 드라마 모범택시도 시즌2까지 했고 곧 시즌3도 제작한다고 하고 학교폭력 피해자의 복수 과정을 다룬 OTT 드라마 더 글로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드라마들은 사적인 복수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대로 처벌받는 게 정상적인 사회잖아요. 정의에 그렇게 열광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회 질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적 복수에 통쾌해하고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의의 여신 디케가 아니라 복수의 여신 에리니에스가 와서 응징해 주기를 바라는 이 마음들.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뭐 판사를 비롯한 법조인들과 우리 일반인들이 느끼는 법 감정의 체감 온도가 달라서인 것 같아요.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죄인들을 막 100년, 200년 엄벌에 처하잖아요. 뭐 태국인가에서는 1000 몇 년을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초범이라서 심신미약이라서 술 마셔서 반성하고 있어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냐 싶은 그런 어이없는 결과들이 솔직히 있기도 하잖아요. 안 그러신 분들도 많겠지만 그래서 판사를 AI로 바꿔야 한다는 그런 말들도 하잖아요. AI가 재판하면 그럼 모두 수긍할 만한 그런 결과가 나올까요? 음악 한 곡 듣고 계속 할게요. 이젠 아무렇지 않은 아주 오랜 기억들 네가 거기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고 쉽게 지워지지 않는 아주 오랜 상처만 남아 그때 너는 기억한다. 다들 아무렇지 않게 작은 돌을 던지고 소리쳐도
물어봐도 들어주니 없고 눈물이 마를 때쯤에 너의 맘엔 미움만 남아 그날의 너를 잃어간다. 네가 아주 행복했으면 좋겠어. 대신 내가 불행하면 좋겠어. 나의 슬픈 눈물 고통이 너의 웃음이 되길. 사실 난 행복을 잘 몰라. 이제 남은 줄 알았던 아주 오랜 흉터가 낙인처럼 선명하게 네 굴레가 되어 이제 내게 남은 것은 대신 증오하는 일, 너의 상처를 지워버리는 일. 네가 아주 행복했으면 좋겠어. 대신 내가 불행하면 좋겠어. 나의 슬픈 눈물 고통이 너의 웃음이 되길. 사실 난 행복을 잘 몰라. 기억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 너의 찰나와 영원들이 너만의 것이 되길. 사실 난 행복을 잘 몰라. 너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야 하니까. 들으신 곡은 폴킴의 너는 기억한다 였습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의 OST였어요. 여러분은 지금 가만히 듣다 점점 귀 기울이는 방송 서대문 FM 라디오 누워서 듣는 그리스 신화를 듣고 있습니다. AI 재판은 많은 문제가 있지만 대충 살펴보자면 첫째로 AI에게 많은 판례들을 머신 러닝 시켜야 되잖아요. 딥러닝. 그런데 이때 회사마다 입력시킨 데이터의 양과 품질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인풋에 따라서 아웃풋이 천차만별 될 수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판사가 판결의 근거를 대면서 보통 판결하는데, 그럼 AI는 너는 무슨 근거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이게 뭐 블랙박스를 들여다볼 수도 없고 불분명하고, 또 가장 문제되는 거는 법전이나 판례대로 판단하기에 사람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들이 좀 있잖아요. 불가피하게 좀 뭐 그런 경우는 또 변수가 되기도 하는데 AI는 그런 생각을 못 하겠죠. 또 AI 판결에 사람들이 순순히 수긍할까요? 속 터지니까 AI 재판이 뭐 더 낫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만 현재로서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업무량이 많으시다는 판사님 업무 경감에 적극 AI를 이용하는 것 정도가 현재로서는 좋을 것 같아요. AI 판사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그런 판사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뉴스로 보셨을 것 같은데 올해 1월에 부산에서 180억 전세 사기 재판이 있었어요. 박주영 판사님이더라고요. 그 공판 과정에서 탄원서를 낸 피해 청년들 이름을 다 호명하고 그들이 탄원서로 편지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 편지를 또 일부만 발췌한 게 아니라 전문을 다 읽었대요. 그리고 검사가 구형한 것보다 더 많이 그
그 죄로서는 가장 법정 최고형을 판결했어요. 또 재판 끝난 다음에는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들한테 끝나고 남아있으라고 하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의 희생이 의미 없이 사라지지 않도록 판결문에 피해자들의 고통을 기록했습니다. 당부하고 싶은 것은 스스로 원망하고 자책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탐욕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는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이 여러분 같은 선량한 피해자를 만든 거지 여러분이 결코 뭔가 부족해서 피해자가 된 게 아니다. 라고 하셨대요. 당연히 방청석이 눈물바다가 됐겠죠. 가해자는 법정 최고형 이래봤자 15년이고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 같은 전 재산을 날린 거라 어쩌면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을 텐데 그래도 판사님이 그런 식으로라도 위로를 하니까 앞으로 또 살 힘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런 판결은 AI는 절대 흉내도 못 낼 그런 일이겠죠. 제가 올해 읽은 소설이 있는데 부누아 플리퐁이라는 프랑스 작가의 루거총을 든 할머니예요. 이 책 주인공 할머니는 1914년생이고 이제 100살이 넘었는데 평생 살아오면서 여러 명을 루거총으로 죽인 빌런이에요. 근데 죽인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아내를 무시하고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을 일삼는 남편, 전쟁 때 여자란 이유로 짓밟는 나치 독일군, 인종차별로 사랑하는 이를 잔악하게 죽인 마을 사람들 등 이 할머니는 슬퍼하거나 자책하지 않고 그들에게 총을 쏘면서 응징해요. 나중에는 좀 이야기가 너무 심해서 이 할머니 소시오패스, 살인머신 이게 의심될 정도로 너무 과하게 총을 쏘는데 소설이니까 그렇고 이것도 아마 작가가 약간 과장된 설정을 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책에서 제가 그 인상 깊었던 문장이 하나 있는데 아마 주제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랜 시간 천천히 죽이는 살인은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 100년 전 할머니 생각인데 지금도 사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갑질 이런 거 정말 인격살인에 대한 벌이 너무 약하잖아요. 피해자들은 삶이 다 망가지잖아요. 지옥에서 온 판사에서도 제가 또 시원했던 부분은 가해자들에게 지들이 했던 짓을 똑같이 되갚아주면서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질했던 사람들한테는 그 갑질을 그대로 데이트 폭력했던 사람들, 아동학대 하던 엄마한테 똑같이 막 물속에 집어넣고 이런 거 지가 입장을 바꿔서 벌을 받아라. 이게 또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시원하다는 생각이 들면 안 되는 거지만 음악 한 곡 듣고 계속 할게요. 고단한 하루 끝에 돌고는 눈물 난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 아플 만큼 아팠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한참 남은 건가 봐 이 넓은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아무도 내 맘을 보려 하지 않고 아무도 눈을 감아보면 내게 보이는 내 모습 지치지 말고 잠시 멈추라고 갈 것 같지 않던 짙은 나의 어둠을 나를 버리면 모두 갤 거라고
세상은 웃어줄까. 손디아의 어른 함께 들었습니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 OST였죠. 훈훈한 판사님 얘기하다 보니까 드라마 나의 아저씨가 생각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 드라마, 힐링 드라마로 꼽잖아요. 극 중에서 사회에 괜찮은 어른 역할을 한 이선균 씨가 아이유를 막 욕하는 사람들 앞에서 편들어주면서 상처가 많은 아이들은 일찍 커버려. 그게 보여. 그래서 불쌍해. 라는 대사 뒤로 흐르던 곡이었어요. 지난 방송에서 다 못한 아테나 얘기 조금 더 할게요. 지혜의 여신 아테나는 로마식으로는 미네르바라고 했잖아요. 항상 부엉이가 같이 다니고 부엉이나 올빼미 영어로는 둘 다 아울이라서 구분 없이 쓰고요. 지혜의 여신과 다니다 보니까 만화나 어린이 도서에 박사님 컨셉으로 부엉이나 올빼미가 등장하잖아요. 그 사각모 쓰고 철학 용어 중에 미네르바의 부엉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미네르바의 부엉이. 철학이라는 영어 단어 필로소피는 사랑한다라는 의미의 필로스와 지혜라는 뜻의 소피아. 둘이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철학이란 지혜를 사랑한다 이런 뜻이겠죠. 철학자 프리드리히 헤겔이 자신이 쓴 법철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저물어야 그 날개를 펼친다. 여기서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지혜나 철학을 상징하고 어떤 사건이나 현상의 의미를 당시에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그 정확한 평가나 성찰은 황혼이 지나야 즉 한참 지나야 비로소 제대로 알 수 있다. 뭐 이런 뜻이래요. 어떤 사람이 뭐 분주하게 하루 종일 움직였는데 제가 뭘 했대 뭐 하는 거래 라고 하지만 저녁이 되어 보니까 그 친구가 뭐 했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개인의 일생도 황혼이 되어서야 그 사람이 평생을 어찌 살아왔나 이게 보인다. 또 오랜 시행착오 끝에 갖게 된 지혜 뭐 이런 뜻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해요. 특히 역사 평가를 할 때 이 미네르바 부엉이를 자주 인용하더라고요. 현재 일어나는 사건, 사고 이거는 적어도 한두 세대가 지나야 객관적인 역사 평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본대요. 그러니까 권력의 힘으로 입을 막더라도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역사의 준엄한 판단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렇게 본다고 해요. 다른 미네르바와 부엉이 얘기해 볼게요. 해리포터 아시죠? 해리포터의 마법 학교가 호그와트인데 그 호그와트의 마법 교수이자 교감 선생님 이름이 미네르바 맥고나걸이에요. 안 보신 분 계실 수 있으니까 영화 장면 잠깐 보자면 미네르바 맥고나걸 교수가 해리를 이제 호그와트로 오라는 초대장을 보내는데 부엉이가 편지를 입에 물고 오거든요. 그런데 해리네 입양 가족들이 계속 그걸 불태워요. 그래도 부엉이가 계속 가져오다가 나중에는 수많은 부엉이들이 한꺼번에 어마어마한 초대장을 가져와서 집안을 다 뒤덮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미네르바 맥고나걸 교수는 이름답게 미네르바 지식에 대한 열망이 무척 강하고 해리한테는 겉으로는 엄한 척 속으로는 츤데레 진정한 스승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 역할을 맡았던 영국 배우 매기 스미스 씨가 지난 9월 말에 런던에서 돌아가셨더라고요. 전 세계 해리포터 팬들이 가시는 길 추모하면서 여러 가지 이벤트도 했겠죠. 그 중에 플로리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호그와트 성, 또 올랜드의 호그와트 성, 이런 호그와트 성 앞에서 수많은 팬들이 모여가지고 마법 지팡이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리고 굿바이 맥고나걸이라고 함께 외치는 그런 가슴 찡한 이벤트도 있더라고요.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오늘은 정의의 여신 디케와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 그리고 복수의 여신들 에리니에스, 그리고 사적 복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적 복수 드라마에 열광하는 거는 물론 이제 드라마 되게 잘 만들잖아요. 그런 재밌는 이유도 있고 바꿔 말하면 정의 신드롬과 어쩌면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난히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이 커서 그만큼 반증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런 드라마의 순기능도 있다고 해요. 그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곱게 자라신 분들이나 뭐 이렇게 갑질 안 당하신 분들 이런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이해를 높이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는 해요. 그치만 앞서서 말한 판사님 같이 따뜻하게 피해자를 어루만지는 그런 어른들이 더 많고 더 이상은 사적 복수에 통쾌해 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길 바라봅니다. 마지막 곡은 이선균의 아득히 먼 곳입니다. 아까 말한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직접 불렀던 모습 기억나시죠? 극중 대사처럼 이제는 편안함에 이르렀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음악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졌죠?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찬바람 비껴 불어 이르는 곳에 마음을 두고 온 것도 아니라오. 먹구름 흐트러져 비도는 곳에 미련을 두고 온 것도 아니라오. 어쩌다 생각이 나면 그리운 사람이 있어 밤을 지새고 가만히 생각하면 아득히 먼 곳이라 허전하니 내 맘에 눈물 적시네. 황금빛 저녁 노을 내리는 곳에 사랑이 머무는 것도 아니